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은재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인연을 가지신 두 분을 같이 섭외했는데요. 이 윤석열 탄핵 그리고 체포 국면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연출하셨던 한 분으로 차성환 교수님을 제가 꼽고 있는데요. 윤석열 체포 당시에 뭐라고 할까요? 관저 앞에 가서 경호처 직원들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까지 하셨던 그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차성환 교수님이 이 박지훈 변호사님과 또 인연이 있다고 해서 두 분과 함께 이 탄핵 선고 직전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섭외를 드렸는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가 좀 길어졌습니다. 차성환 교수님은 저희 시사인 유튜브 처음 출연이신데요. 예. 한번 카메라 보시면서 인사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예. 서울시립대학교의 차성환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판사 출신이기도 하시고요. 제가 두 분의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박지훈 변호사님과 네. 같이 어디서 근무하셨죠? 저희가 이제 법무관 할 때 같이 오랫동안 근무를 같이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인연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제가 그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환이가 판사가 되면 예. 딴 사람한테 재판 받는 거, 성환이 우리 차성환 교수가 판사가 되는 재판을 받아도 괜찮을 거다.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아주 공정하고, 예. 제가 그때 느끼기에 뭐 나이도 조금 저보다 한두 살 어리긴 한데, 그래서 그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네. 무조건 판사 되라. 딴 거 하지 말고 네. 변호사 하지 말고 판사 되라. 그렇게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판사가 됐는데 판사 다 안 하고 또 교수가 되셔가지고 하여튼 응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분의 인연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차성환 교수님께서 경호처 직원들한테 부당한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법률 지식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카드 뉴스를 만드셨는데요. 네. 그 배경이 되는 그림을 박지훈 변호사님이 그려주셨다라는 걸 알게 되고, 아니 이 박지훈 변호사님의 인맥이 황금인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박지훈 유니버스에 차성환 교수님이 들어오실 것인가 깜짝 놀랐어요. 예, 제가 이제 이게 전역해서 부끄럽네요. 법관 지원할 때 그때 이제 박지훈 변호사님이 군에서도 또 끼를 발휘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생활법률 만화를 군인분들을 위해서 법리적으로 쉽게 풀어내는 거를 그리셨어요. 저희는 이제 아이디어 좀 드리고, 예. 근데 그림 실력이 남다르셨는데 제가 이제 전역하는데 깜짝 선물로 저런 캐리커처를 그린 다음에 이제 저에 대한 이제 덕담을 써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얘기를 하신 기억이 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결과가 좋을 거라고 장담하지는 마십시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죄를 지었으면 유죄입니다. 죄를 지었어요, 이제. 근데 저게 공정하십니다. 진짜 옛날 거, 2008년, 7년. 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 저희 전에. 가보예요, 가보 제가. 근데 저게 아직 남아 있는지도.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다. 와, 제가 이제 진짜로 그때만 해도 따라 그려가지고 했던 거거든요. 그때 포토샵 조금 배워가지고 했던 예. 건데, 네. 하여튼 그냥 뭐 밋밋하게 나가기 그래서 이미지를 찾다 보니까 저게 딱 예. 걸려가지고. 박지훈 변호사님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민망합니다. 네. 민망해요. 저 또 실루엣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그걸 이용해서 또 제 대학 후배가 또 조금 예쁘게 또 해줘가지고. 감사한 게 정의롭다고 말씀을, 진짜 정의로워요. 그 얘기는 너무 예는 많아서 그 얘기 드리기는 뭐한데, 그 후에 이제 삶도 정의롭더라고요. 우리 예, 차성환 차성환 교수님께서 예. 판사할 때도 그렇고 교수할 때도 그렇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등장을 해줘서, 이번에도 사실은 저는 이제 감히 우리 기자님도 그렇게 표현하셨지만 그때 체포를 못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매우 경호처가 예. 매우 중요한 시점에 그 국면에서. 그래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차성 교수한테. 매우 고맙다. 현실에 이렇게 띄워주는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뭐 방송을 하니까 계속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차성 교수가 무슨 카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계신 분들 들어라,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실제로 2차 집행 들어갔을 때는 그 경호처가 다 문을 열어준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공로가 있다. 그 생각이 들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두 분을 모셨는데, 또 와중에 임금님계 캔디님은 재주가 많은 신시사 야생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제 남은 거는 윤석열 탄핵 선고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다른 법률적 쟁점을 좀 짚기 전에 이 이야기를 가장 궁금해하시니까 먼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이 탄핵 선고 언제쯤 날 거라고 예상하세요? 3월 11일 11일 안쪽에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예전에 예를 보면 박근혜 때도 3일 전에 판결 선고기일을 잡더라고요. 결정기일을. 아마도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만약에 잡히면, 빠르면 예. 이번 주에도 될 수도 있긴 한데 시기상은 조금 다음
주 초가 될 것 같아요. 3월 11일, 12일 그때쯤 잡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예. 있습니다. 날짜만 먼저 여쭤본 건 사실 8대 0을 의심하진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8대 들어서인데요. 0일 수밖에 없는 게 예. 차 교수님 저 설명하겠지만 이게 제가 계속 고민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컨대 이제 보수라고 알려진 뭐 조한창 재판관님이라든지 정영식 재판관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결정문을 써야 됩니다. 예. 다른 판결문은 뭐 딱 다수 합의된 판결문만 쓰면 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다수 의견도 있지만 소수 의견하고 의견들 다 나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5가지 쟁점은 다 맞았어요. 예컨대 그 계엄 요건 갖췄냐, 뭐 국회 들어갔냐, 포고령 어떻게 됐냐 이건 5개는 다 맞췄는데 여기서 플러스 해가지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중대해서 탄핵해야 되냐 말아야 돼. 이 결정문을 써야 되거든요. 예. 만약에 중대하지 않다. 그래서 탄핵할 수 없다. 이런 결정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았을 때 저는 못 나온다고 봐요. 아, 법조인의 시각으로서는 쓸 수 없다. 그분들이 보수적이라고 하더라도 못 쓴다. 그래서 저는 8대 0이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그러니까 법률과 헌법 위반 사유는 많죠. 그래서 탄핵 사유가 있는 거는 뭐 그거를 피할 수는 아예 불가능한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박준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과연 파면할 정도인가? 예. 근데 이 정도를 가지고 만약에 파면할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계몽령이 용인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충분히 2차 계엄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뭐 저도 잘 상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법관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법관 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뭐 제가 이제 법원에서 뭐 여러 사법개혁 관련해서는 뭐 의견이 뭐 갈리고 뭐 그랬지만 그래도 법관으로 뭐 헌법재판관까지 가신 분들이라면 최소한의 어떤 법리적인 합리성은 갖고 계신다고 저는 신뢰하고 있어서 예. 그래서 또 8대 0으로 나오는 게 지금까지는 뭐 진심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결국 마지막 남은 쟁점이라고 한다면 만에 하나 변수가 있다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여부 정도일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예. 그 평의를 계속 하더라고요. 평의가 뭐냐면 헌법재판관 이제 본래는 9명인데 8명이서 원탁에 앉아가지고 절차를 논의하거나 실제로 평의는 결정하실 때 이제 만나서 이제 후임자부터 예. 최근에 임명된 분부터 이제 의견들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연차순이네요. 근데 예. 제가 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절차적으로 계속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 피청구인 소추인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절차적 과정에서도 계속 판사님들이 재판관님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고 예. 해요. 그걸 봤을 때 제일 눈에 띄었던 게 변론 종결 후에 마은혁 재판관 그 선고 날짜를 잡았어요. 예. 그것도 평의 결과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만약에 평의하면서 눈빛 같은 걸 볼 거예요. 재판관들 서로가 저 재판관은 다르게 생각한다 그러면 한 명 더 넣어야 되겠는데 그럼 마은혁 재판관을 빨리 땡기었을 것 같은데 그 변론 종결하면 재개로 가요. 변론 재개, 그렇죠. 갱신 예. 시간 되게 많이 걸립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아마도 그거 할 필요 없이 눈빛이 서로 통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전 딴 거는 몰라도 8분이 같이 갈 것이다. 최근에 마은혁 그 관련된 선고가 8대 0 나왔거든요. 예, 뭐 그랬죠. 중간에 뭐 보충 의견이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8대 0이 나왔다는 거는 지금은 거의 같이 간다. 재판관 8분이 네. 뭐 중도, 보수, 진보 이래 있다고 하는데 예. 큰 의미 없이 그렇다면 마은혁 임명하지 않고 그것도 다 계획에 짰던 것 같아요. 염두에 두고. 예. 예. 만약 마은혁 해버리면 마은혁 재판에 들어오면 시간이 주구장창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를 두고 또 정치권에서 시끄럽고 뿐만 아니라 이제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단식까지 하고 있거든요. 임명하지 말라고. 관련해서는 사실 차성환 교수님은 이거 임명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라고 네. 이제 10만 고발인 운동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네.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나서 변론 종결 후에 임명하면 선고 전에 이제 임명했으니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건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기술적인 문제다. 근데 이제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굳이 넣지 않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명을 넣어서 오히려 여론의 어떤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키느니 예. 8분이 그냥 합의하에서 아마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근데 다만 이제
설사 넣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그 어떤 변론 갱신 절차는 뭐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히 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너무 또 유불리를 따져서 보면 또 안 된다고 또 이게 또 이제 제가 약간 아직 판사 물이 덜 빠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직무유기죄는 직무유기죄인지 여부를 봐야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구체적인 자기유무라고 부르거든요. 판례. 작위. 작위. 예. 법령에 따른. 예.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법에 이런 부작위, 그러니까 뭔가를 하지 않은, 임명을 하지 않은 임명 보류로 인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그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새로운 처분을 하도록 그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결정을 보시면 정말 명확하게 구체적인 의무다. 임명해야 된다. 그냥 이례적으로 딱 나왔거든요. 전원일치로. 그러니까 그 조항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러면 형사법적으로도 그 구체적인 자기 의무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가 이제 그 이게 국무의 의결 사항이 아니거든요. 의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내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후에 국무위원 간담회라는 걸 연대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형식도 다 그런 걸 고려한 것 같은데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니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좀 이상한 형태의 것을 들어서 의견을 듣는데 근데 그 의견조차도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할 수는 없거든요. 헌법재판소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합니다. 국무위원 한 명 한 명을 다 기속하죠. 반대되는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 한 이틀 정도 주고 결제하는데 시간은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목요일 날 10시에 선고했으니까 금요일 날 10시 하루. 또 휴일이었잖아요. 예. 또 아, 그 대체휴일 이틀이 있고. 화요일이다. 또 휴일 날 일하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내일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내일도 안 하면 5일부터는 직무유기로 직무유기다. 고발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직무유기라고 보거든요. 예,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날 사실은. 바로 해야 됩니다. 결정 나온 날. 예, 예. 사실은 네. 헌법재판소의 그 각하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너 뭐 결정하든 말든 간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주문 내리면서 된 거다. 예. 임명된 거다. 이렇게 그 부분은 안 된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누구를 임명하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최상목한테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8대0으로 하면서 너 임명해라. 예. 그렇죠. 임명 안 하면 너 안 된다라고 했으면 사실은 그날 해야 됩니다. 아. 선고된 날 했었어요.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 왜 그런다고 보세요? 저는 최상목은 예. 권한 대행이 아니고 윤석열 대행 같아요. 아직까지. 내란수계 대행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을 좀 안 차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지금도 국민의힘하고 계속 의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임명하는 게 좋은지 임명하지 않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예. 헌법재판소가 주문을 주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시키기 때문에 임명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요. 임명 이러면 끝이에요. 예. 그렇게 하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뭔가 정치적으로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국민의힘하고 아직까지 의논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말씀처럼 그냥 2명의 재판관을 임명했을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왜 3명이 아니고 2명이냐 이런 이야기였었는데 계속 이렇게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 제기가 명확하게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전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거든요. 성립했다고 봐요. 지금도. 네. 구체적 의무가 법적 의무가 있는데 이행하지 않잖아요. 우리 자상 교수가 지금 고발을 조치를 한다고 하는 네. 고발은 이제 제3자가 해도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꼭 성립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예. 마지막 기회를 주라.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5일까지. 그리고 저는 5일까지. 저기 제가 물론 뭐 법관 할 때 야근을 많이 해서 뭐 주말도 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주말에는 쉬어야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정말로 내일 정도는 해야죠. 내일 정도는 예.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 그냥 법에 따라 직무유기죄로 처벌받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죄송합니다. 어떤 편견을 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제가 봤던 판례 중에 경찰관 분들 중에 좀 좋지 않은 분들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거 이런 걸 이제 적용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직무유기죄가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명백한 범죄라면 똑같이 직위 고하에 상관없이 적용을 해야죠. 그럼요. 그래서 예. 저는 이 건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발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안 되면 직무유기죄는 좋은 게 좋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만약에 이제 검찰이 기소를 안 한다. 이 수사권은 3개 다 있어요. 경찰, 검찰, 이제 공수처 공수처. 있으니까 예. 어디다 뭐 이제 제가 이제 신망 고발 운동 할 때 3개 골라서 하시라고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기소는 검찰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안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항고 그다음에 이제 재정 신청이라고 예. 법원에다가 기소를 강제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저는 그것까지 반드시 가서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가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정도의 어떤 저도 심각한 문제. 심각한 문제고 저도 각오를 하고 이 오.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무시하는 행동,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고위직 공무원의 행태, 이거를 지금 거의 최초로 우리가 용인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앞으로 나올 탄핵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뭐 이걸 갖고 유불리를 많이 따지시는데 뭐 선고 시점 가지고 근본적으로는 헌법을 수호하는 의미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정면으로 고위직 공무원이 무시하는 행태, 요거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말씀처럼 이번 일을 그냥 지나가게 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선고 나서 나도 이거 안 지키겠다, 무시하겠다고 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어지는 상황까지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은 지엄한 거거든요. 예. 최고 규범이잖아요. 예. 사실은 모든 공직자나 뭐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국민들이 만들어낸 헌법이에요. 우리가 지키자고. 딴 거는 몰라도 이건 꼭 지키자고. 최고의 규범인데 대놓고 무시라고 있잖아요. 저는 바로 고발 조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최상목은 뭐 다른 것도 많아요. 예. 미르 사건도 지금 아직 계류 소멸시효가 끝난 게 아니라서 아직 소멸시 안 끝났어요. 그것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지금 내란에도 관련성이 지금 있기 때문에 최상목이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 권한 대행이 지금 현재 위반한 건 이거거든요. 명확하죠. 명확하기 예. 때문에 예. 반드시 저는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수님 여튼 이게 학계에 계시기도 하고 판사 출신이신데 이게 고발장 쓰고 직접 행동하는 게 좀 부담스럽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엄청 부담스럽죠. 하고 싶지 않죠. 제가 이런 일을 뭐 저는 이제 정말로 이제 최상목 권한 대행이 제가 알기로 서울대 법대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뭐 학력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선배시네요. 선배신데요. 그래도 법을 공부하신 분이라서 아마 결정을 읽어보시면 정신이 번쩍 드실 거라고 생각을 그 합니다. 학교 선배들이 많으세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도.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하여튼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내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시길 기대하고 있고 그게 어떤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예. 헌법에 보면 대통령은 헌법 수호 의무가 명시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시길 바라고 제발 제가 고발 홈페이지를 지금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만 명 카운트를 목표로 이제 예. 모든 국민들이 각자 고발할 수 있게 고발 방법도 제가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좋아져가지고 국민 23가 민원 23가 거기 들어가면 온라인으로도 바로 접수돼요. 제가 이제 공인인증서 등록해가지고 한번 확인해봤는데 직전까지 해봤습니다. 가능하고요. 꼼꼼하게 다 체크하셨네요. 그다음에 무서운 게 우리 차 교수님이 다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그때도 다 느꼈던 게 하셨잖아요. 예. 뭐 이렇게 말만 하면 저는 말이 좀 앞서고 행동을 실천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면 우리 차 교수님은 더 앞에 나서 실천을 해버려요. 지금도 실천을 지난번에 카드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지금도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 혹시 이걸 볼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하지만 혹시나 정말 고발 들어가요. 차성원 교수는 네, 한다면 차성원 교수 진짜 하십니다. 한다. 예. 내일 저녁 그 국무회의 끝날 때까지 예. 임명하세요. 예. 고발 당하고 싶지 말 듣고 않으시면 임명하세요. 예. 반드시 하셔야 야, 된다. 무섭다 진짜. 제가 하나만 예. 방문 접수나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제가 주소도 공수처, 그다음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그다음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할 다 확인해서 적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게 꼼꼼하게 다 확인하셨다라고 하는 그 디테일에서 제가 빵 터졌는데 아까 공인인증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진심으로 다 하나 문제가 준비해 있습니다. 놓으셨다. 그게 홈페이지 개설이 이게 카운팅 기술하고 이런 게 필요해가지고 구글 폼 이게 지금 이제 오늘 밤에 해볼 텐데요. 거기 안 되면 좀 원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저희가 링크를 덧붙여 놓도록 하겠고요. 와중에 이지재기님이 교수님 외투카라가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 우리 박 변호사님이 살짝 정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정말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와중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무기한 단식 농성까지 했는데 박지훈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왜 이런 행동한다고? 야, 이게 지금 문제가 어쩌면 윤석열도 문제지만 국민의힘 정당이 지금 매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치적인 내용이거든요. 법적인 거는 전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탄핵될지 하고 거의 사형이나 무기징역 받을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계속 가는 거는 이 박근혜의 교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 때 그렇게 짜겨져 보니까 절대로 정권을 잡을 수가 없고 무조건 뺏기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간에 극우 세력, 뭐 저는 사실은 한 10에서 15% 많으면 20%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여론 잡히는 건 더 많은 게 잡히니까 그 사람들을 놓치기 싫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만약 짜게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합리적인 좀 보수 세력 그리고 극단적인 이 지금 극우 세력 이게 갈라지면서 국민의힘의 어떤 상황을 잃어버리지 않나. 그 지도부 결정을 못 내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부하 박수영 이런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도부하고 그냥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 같고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이게 위헌적이고 잘못된 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면서 저렇게 모르면 한다? 그냥 예. 국회의원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요. 알면서 그냥 이쪽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 길을 가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뭐가 더 나쁜 거예요? 알면서 저러는 거랑 모르고 저러는 다 거랑. 나쁜 놈들인데 매우 나쁜 사람들인데 제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탄핵됐을 때 저러고 있느냐예요. 뭐 탄핵되기까지 한 일주일이나 지금 10일 정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저는 그때도 이제 그런 행동을 할지인데 사실은 저는 그때는 안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선로 변경을 할 것이다. 할 건데 급변침. 예. 지금 빨리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고 있는 상황 아닌가. 뭐 지휘부도 그렇고요. 특히 그 법조인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에 예. 제가 좀 세알해 보니까 절반이 법조인이에요. 판사, 검사,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도 많고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경원 의원이나 김기현 의원도 판사 출신이신데 네. 법을 모르지 않을 텐데 이게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더 신기해요 그 사람들이 저는. 보면 다 알거든요. 알면서도 저러는 게 오히려 더 나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 급변침의 시간은 또 저희가 다음 주에 충분히 짚어보도록 하고 차성환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이 비아폰 압수수색 관련해서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김성훈 경호차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속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비아폰 서버 수사까지도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련해서도 우리 또 한다면 하는 차성환 교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두 가지 청원을 한번 국회에 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 첫 번째 청원은 대통령실 비아폰 서버 압수수색이 막히는 이유가 형사소송법 제 110조 111조의 그 이제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한 승낙 거부 때문에 그러거든요. 지금 책임자가 경호처장이 없으니까 경호처 차장인 김성훈 차장이 책임자로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습니다. 영장은 나왔는데 못하게 하고 있는. 못하게 이제 집행을 예. 이제 거부하고 있어서 그런 건데 승낙을. 근데 이제 그 부분을 특별법으로 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검법 일반 지금 저기 그 특검 그러니까 일반 지금 이제 특검법 통과 안 되고 있던 거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 보면 거기도 그런 조항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조항을 좀 더 이제 뭐 제가 먼저 만든 다음에 비교해 보니까 좀 참조할 게 있어서 그래서 특별법으로 이번 내란 수사 관련해서 좁은 범위로 해가지고 저는 되게 좁게 했어요. 좁게 해서 이제 그것 관련해서는 이 승낙이 만약에 저는 또 승낙 그 조항을 배제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러면 법원에다가 신청해서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네네.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래서 승낙에 가름하는 결정을 법원이 내릴 수 있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차장이 가로막지 않고 예. 법원이 결정할 수 있게 한다. 맞습니다. 예, 예. 예. 왜냐하면 예. 군사상 그 공무상 비밀이 문제일 소지도 뭐 있다면 그것까지 보라고 조건도 달 수 예. 있게 해서 만들었고 그거를 이제 접수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최상목 이 모든 논의가 정말 허무한 게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압수수색 협조하세요. 요 한마디 하면 끝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하라고 촉구를 해라. 예. 그런 결의안 이제 그 두 개를 제가 뭐 법조문 아예 저기 거의 그냥 내도 될 정도로 만들어서 이제 청원을 했고 저는 당연히 100명 모아오면요 공개를 해줘요 원래. 100명요? 예, 갖고 제가 100명 모아왔거든요 둘 다. 예. 그리고 이제 한다면 하시는 기분 분입니다. 좋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냐면 이제 거기 가보시면 뭐 헌법재판관 뭐 저기 뭐 탄핵 청원 이런 게 한 17만씩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게 이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런데 비집고 들어가는 게 하여튼 정식 절차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올려서도 10만을 목표로 한번 이제 노력을 해보려고 했는데 기회를 안 주시는 거죠 하고 저는 사실 잘 납득은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청원 거부 사유가 될 만한 걸 저도 법률가로 다 뒤진 다음에 아니라고 확신이 서서 쓴 거거든요. 네. 근데 문자가 탁 왔는데 조사 다른 절차가 있다. 다른 조사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저 잘 이해가 안 돼요. 하고 이제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는 내란 동조 세력이 혹시 거기에 들어가 있나 뭐 이런 음모론적인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게 왜 거부될 게 아닌데 거부됐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예. 아니라면 정말 오해에 기인한다고 생각을 하면 영장 그러니까 영장 심의위원회에다 넘겼잖아요. 예. 그래서 검찰이 3월 6일 날 이제 개최해서
영장 그 부분 관련해서 구속영장 관련해서 김성훈 구속영장. 예.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니까 그 절차를 기다려봐야 된다. 제가 이제 일단 그 정도로 정말 근데 그거는 다른 절차거든요. 예. 압수수색 승낙에 대한 어떤 당부를 따지는 거, 김성훈 차장이 승낙해도 타당한 거 아닌가를 따지는 절차하고 결과적으로 구속영장이 집행돼서 책임자가 바뀌면 뭐 이광우도 날리면 다음 책임자가 승낙을 해줄 것이다. 그 절차는 완전히 다른 절차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것도 잘 납득은 안 되는데 이제 뭐 이거를 소송이라도 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일단은 그 3월 6일 날 영장 그 심의위원회 예. 결과를 한번 기다리실 거예요? 기다리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도 기각이 되면 먼저 저는 뭐 말씀하십시오. 그거를 예. 뭐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예, 예. 결국 안 될 거다. 법적인 얘기를 이제 하셨어요. 뭐 아주 좋은 얘기인데 저는 이거는 좀 사실은 매우 중요한 지금 내란은 어쩌면 내란 사건이 큰 물줄기는 정리가 되고 있죠. 윤석열이 탄핵도 이제 될 거고 뭐 예컨대 재판도 받을 거니까 한쪽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하고 우리가 봤던 이 손발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사령관이나 경찰들 이 사람들은 그 조사를 다 받고 구속도 되고 기소도 됐는데 머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누구죠? 저는 뭐 누군지 말을 하고 싶은데 이거 뭐 지금 단계에서 말을 못 하고 그 머리를 지금 막는 게 김성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비아폰이 공개되면 그게 다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김성훈이 하고 저는 검찰이 여기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검찰이 아마 주요 인사들이 비아폰이 거기 가 있는 것 같고 말도 안 되게 세 차례나 이제 구속영장을 기각해 버렸거든요. 경찰의 구속영장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다 연관성이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결국은 이 내란을 종결시키려면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 머리를 막는 게 김성훈의 이 비아폰 이걸로 막는다고 봅니다. 서버 막는 걸로. 서버가 시간이 흐르면 계속 지워진다고 하거든요. 끝까지 막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김건희 여사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매우 중요한 절반은 해결했지만 절반 해결하지 못한 게 김성훈을 통해서 막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뚫어내야 된다. 내란을 100% 잡으려면 이 머리에 해당하는 설계에 해당하는 사람들 다 잡아가야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3번이나 반려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 보이는데 오히려 검찰에서 나온 이야기는 그 당시 이진동 대검차장은 경찰이 3번이나 신청하는 게 흔한 게 아니지 우리가 3번이나 기각한 게 흔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통령이 계몽령이라고 하시면서 계엄 내리는 것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니다 보니까 뭐 근데 저는 처음에 사실은 그 별건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비아폰 자체의 어떤 증거 가치를 만약에 내란죄로 본다면 내란죄로 김성훈 차장이나 이광우 본부장은 입건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비아폰 서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정말 막아야 되는 행위지만 근데 적어도 본인들의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 사유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구속 사유가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주목했던 게 이제 그 첫 번째는 비아폰 말고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 자체의 그 어떤 구속 사유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한테 동원해가지고 그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고 했잖아요. 뭐 그거 자체가 특수공무집행 방해나 형법상 직권 남용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수사가 정확히 안 돼 있어요. 뭐 최근에서야 됐죠. 그러면 그거에 관한 진술이 그 안에서 지금 사라질 위험이 있거든요. 아니면 그것도 증거인멸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 그거는 거죠. 당연히 그거는 공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2차 집행 때 차벽 또는 철조망을 누가 설치 지시했는가를 두고 박종준이다, 김성훈이다, 뭐 이런 식의 다툼이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그 어떤 그 자체 스스로 비아폰과 무관한 스스로 어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1차 집행에 참여했던 10수명의 다른 사람들 명단을 달라고 하는데 안 주고 있어요. 그럼 사실 그 사람들끼리 말을 맞춰가지고 그것도 증거인멸 될 수 있네요. 증거인멸 될 수 있죠. 이게 제가 첫 번째 주목한 부분이고 근데 하나 제가 이제 나중에 내가 놓쳤구나 하는 걸 하나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비아폰 서버를 없애는 것이 김성훈 차장이나 이광우 본부장 이런 사람들의 또는 숨겨진 공모자들의 그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직권남용죄를 무죄로 만드는 전략일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계몽령이다.
그럼 내란죄가 아니게 되거든요. 국헌물론 목장이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발부된 영장은 위법이에요. 예. 그걸 막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없어요. 직권남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김성훈 차장이나 이광호 법무장 입장에서는 비아폰 서버를 압수수색을 막아서 그 진상을 계속 알 수 없게 막는 만들어서 것이 예. 내란죄의 어떤 입증 가능성을 막는 것이 자신들의 자기에게도 무죄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동기가 되는 거예요. 연결돼 있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예. 보면 그건 별건이 아닐 수 있다. 그런 법리 구성이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그러니까 스스로 고유한 어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고유한 비아폰과 무관한 구속 사유, 그 다음에 이 내란죄의 어떤 정당성, 국헌문란 목적의 입증이 이 사람들의 저기 직권남용이나 유죄 입증에 공무집행 방해로 연결되는 이 두 가지, 그 두 가지를 수사를 열심히 해서 서로 협력해 봐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근데 검찰은 그거를 너무 쉽게 계속 그냥 별건 계속 그러고 있는데, 문제는 그 얘기를 해도 이게 좀 죄송한데 국회의원들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안 하셨는지 그 반박도 뭐 없고 그래서 언론 기사들도 그런 부분들을 짚어내는 게 전혀 없고 좀 죄송한 말씀인데 좀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부끄러운 게 그건 학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서 해줘야 되는데 예. 모르겠어요. 좀 저도 뭐 부족하지만 좀 전반적으로 좀 오늘 나오셔서 정치하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우리는 실무자고 실무를 경험했던 형사법 교수님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이 목소리를 내주는 교수님은 잘 없습니다. 헌법 교수님들은 이제 최근에 좀 다른 쪽으로 말씀을 목소리를 하시겠지만 내시더라고요. 이 형사법이 지금 막 예. 직권남용죄 되느냐, 직무유기가 되느냐, 지금 증거인멸죄가 되느냐, 자신의 증거 뭐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등등의 구속사유 되느냐 그 말씀을 한 거거든요. 저는 뭐 사실은 고검 그것도 결과가 뭐 영장심의위원회가 잘 안 나올 것 같다. 똑같다고 보고 제가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문제인가 생각해봤는데 제가 고민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몇몇이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구장창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머리와 연관돼서 어떤 임무를 받았고 그 임무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내란이 실패한 거잖아요. 본인이 전화기에 그게 남아져 있는 거예요. 어쨌든 막아야 돼요. 근데 김성훈이하고 이해관계 일치하니까 김성훈이를 구속만 안 시키면 저거는 맞겠거든요. 계속 그냥 말도 안 되게 이게 되는 게 아니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결국은 특검이 되든지 특검 이제 되려면 또 200석이 또 필요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이 법적으로는 계속 이런 주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차 교수님 말씀처럼 생각이 듭니다. 댓글창에 차 교수님이 특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저기 15를 검찰에서 한 거 외에는 수사 경험이 없어서 거절하지 않고요. 정교한 거절의 근데 말씀. 제가 의문을 하나 드려요. 의문은 저는 두 가지 의문이 있는데 검찰 관련해서 저는 이제 항상 마지막까지 그래도 어떤 법률가들에 대한 신뢰를 갖고 가는데 저는 검찰이 두 가지를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그 비아폰을 받았거든요. 그럼 저는 그걸 수사가 아니더라도 정수사가 뭐 좀 그렇다고 치면 조사를 통해서라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과연 비아폰을 내란을 전후로 몇 개월 동안 누구랑 어떻게 통화했는지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밝혀야 된다고.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나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런 조사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했는지 이제 일단 그게 하나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직후에 대책회의를 했잖아요. 그 박성재 법무부 4인방 이상민, 박광규 그 전에 그 전에 검찰의 그 고위 검사들을 불러가지고 류혁 그래서 안 가고 막 그랬다. 류혁 감찰관께서 나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이 궁금해요. 거기 남은 분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거기서 했는지. 그렇네요. 그거는 법에 따르면 그 정도 중요성에 가진 회의라면 저는 회의록이 작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 국회의원들 꼭 보셔야 되는 방송인데 그 회의록을 공개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페북에 글에도 썼는데 그거를 누가 공개 신청을 해서 열람을 해서 지금 봐야 되고 오히려 검찰에서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그때 내란의 그러니까 부하 수행자라고 있습니다. 내란을 주도하지 않더라도 따라가기만 해도 처벌을 해요. 그런 행동들이 없었다라고 오히려 스스로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류혁 그분이 뛰쳐나온 그 뒤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밝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머리라는 게 이 부분이에요. 실제로 군인들은 많은 거 다 잡혀갔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다 자백도 하고 국회 와가지고 다 이해했습니다. 예. 이러는 바람에 끝났는데 지금 말한 거는 검찰 그것도 수사기관으로 변경해놨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검찰이 무조건 관련성이 있는데 더 이상 못 추궁하고 못 잡아내는 상황으로 아닌가. 저는 이제 죄송한데 있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단정하고 싶어요. 저는 못 믿겠어요? 못 모른다인데 믿겠어요. 그 두 가지를 까야 되고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병사들은 검찰이 온다고 들었거든요. 국정원 검찰이 있죠. 예, 예. 근데 물론 검찰은 그거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수사기관으로 바꿨는데 그게 바꾼 게 예. 나중에 이제 진술이 좀 미묘하게 바뀌었는데 중간에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좀 중간에 있는 분이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사실 듣기는 수사기관으로 들었는데 나는 당연히 경찰 국정원 수사기관 하니까 검찰이라고 생각하고 뭐 얘기했다. 그러니까 국정원 수사기관 하니까 하여튼 제가 정확히는 아닌데 하여튼 내가 잘못 해석해서 착각해서 말을 한 거다. 검찰이라고. 예. 근데 좀 잘은 납득은 안 돼서 저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주문하고 싶은 게 그럼 왜 그렇게 생각했냐고. 왜 검찰이라고 생각했냐고. 그러면 당신은 그 검찰이라는 얘기를 도대체 왜 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안에서 그러면 당신한테 그 얘기를 전해준 사람은 수사기라는 얘기를 하면서 검찰을 생각했는지 수사기를 생각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수사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보면 우리 차 네. 교수는 검찰을 가야 돼요. 아니, 검찰이 별게 아니거든. 이게 아주 이게 논리적으로 풀어나잖아요. 아니, 이거 이게 만약에 필요한데. 판결하면 이런 게 궁금해지니까. 필요한데 형사재판도 했으니까. 예. 지금 필요한데요. 박지훈 변호사님이 실시간으로 특검 추천하고 아니, 계십니다. 특검을 좀 하면 되죠. 앞으로 특검이 많을 거예요. 아마 추측하건데 이 특검 막았지 않습니까? 박지훈 변호사님도 하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저는 군 법무관 출신이시니까. 최상병 특검. 특검이 앞으로 지금 준비된 특검만 6개거든요. 예. 다 통과가 안 됐잖아요. 예. 명태균 것도 있고 김건희 예. 것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그냥 국회 통과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법권에서 안 부분이 하니까. 없다면 그러면 특검이 지금 국민의힘 저렇게 다 막아냈는데 하나로 막을 거를 특검이 10개가 5개 이상이 될 수도 그렇네요. 있어요. 차라리 지금 하는 게 낫다. 2달 후에 특검들이 우구장창 개나 소나 다 특검이 이제 어떻게 버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맞냐는 생각도 들어요. 네. 박진 변호사님 먼저 가셔야 돼가지고 짧게 명태균 이야기 먼저 여쭤보고요. 교수님한테는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명태균 이야기 나온 김에 사실 명태균 씨 이야기도 굉장히 지금 돌아가는 이슈이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라고 하는 음성은 박진 변호사님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는 사실은 두 가지 정도 눈에 띄어요. 이게 언제 얘기를 했냐면 시기상으로는 탄핵 소추 의결됐을 때 얘기를 해요. 예. 야, 이게 의결이 됐는데 겁이 없이 그리고 또 대통령의 배우자잖아요. 이 예. 사람이 폐간의 어떤 그런 권한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가능한지 그런 얘기들이 오간다는 것도 네. 몰랐고요. 그리고 또 상대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이 사람도 공감을 하니까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이 시기에 와서도 이런 얘기 한다는 것도 놀라웠고 조선일보가 과연 뭘 했길래 이렇게 예. 화가 났나? 저는 일반적인 또 국민도 그렇고 보수 신문이 조선일보가 이 정권을 되게 떠받치는 그런 매체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뭐가 이렇게 화가 났길래 이걸 폐간시킬 정도로 하느냐? 뭐 MBC도 아니고 뭐 JTBC도 아닌데. 거기 뉴스인도 전용기 아니고, 내리라고 했죠. 아닌데. 그렇게 했을 때 그 부분도 예. 좀 놀라워요. 뭐가 왔길래. 앞부분이 좀 밝혀져야 예, 된다. 조선일보가 뭘 요구를 했고 뭘 협박하고 뭘 딜치려고 했길래 저렇게 김건희가 화가 났을까. 탄핵까지 됐는데 남편이.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명태균 놀랍습니다. USB 관련해 가지고는 조선일보에서는 오히려 전달한 적이 없다. 그리고는 관련해서는 오히려 민형사 소송을 주진우 기자한테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조선일보 말은 저는 그런 거 따졌던 매체였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필요하다면 모든 걸 다 보도하던 사람들인데 어쨌든 간에 가장 충격적인 거는 조선일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USB 뭔지는 몰라도 거의 다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 9월 5일 뉴스토마토에서 보도하고 그러니까요. 내용이 예. 다 그 맥락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그 민주당에서 내가 김영사 해주라 했는데 당이 말을 안 듣네. 말이 많네. 그 녹음까지 김건희 목소리가 있냐 없냐 이 부분까지 다 확인했던 거죠. 검찰도 확인했고 창원지검, 조선일보도 확인했으면 어쩌면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이 사람들이 놓친 거거든요. 이 미친 듯이 달려갈 수 있는 폭주 기관차가 될 수 있는 걸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게 아닌가 조선일보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 법적 쟁점은 차성환 교수님한테 그 좋을 것 여쭤보도록 같아요. 하고요.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은 먼저 일어나시는 죄송합니다. 것으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뒤에 방송이 있으셔가지고 빨리 가셔야 되거든요. 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한테 추가로 요걸 여쭤보겠습니다. 그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해당 명태균 씨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윤리와 통신비밀법 때문에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데 법리적인 부분을 또 검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제가 취재 윤리까지 제가 뭐 관행을 알 수는 없어서 취재원 보호와 존중 뭐 그거는 뭐 그 동의 안 하면 안 하시나요? 궁금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뭐 저기 언론계의 관행이니까. 근데 이제 법적으로 보면 틀린 게 명태균 씨가 자기가 대화의 한 당사자로서 녹음을 했잖아요. 예. 그런 식의 비밀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지 않고 그 아. 내용을 뭐 공개하거나 뭐 이런 게 처벌받지 않아요. 예. 그러면 뭐 지금 제가 판사하면서 그런 비밀 녹음 자료를 뭐 수도 없이 받아가지고 증거로 채택해서 다 수사했는데요. 그러니까 저기 예. 재판했는데요. 예. 뭘 처벌받냐면 그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하는 경우, 아. 몰래 녹음하는 경우, 예. 아니면 뭐 전화를 감청하는 경우, 예. 기술적으로 그런 게 처벌받는 겁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그 녹음한 그 파일을 줬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거를 뭐 보도를 하든 뭐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하든 내용을 뭐 틀어주든 적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갈 수는 없어요. 다만 명태균 씨가 그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그 또 제3자와의 어떤 대화를 기술적으로 이렇게 감청했다. 근데 명태균 씨가 감청 전문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본인은 마케팅 그러니까 본인이 당사자가 돼서 녹음한 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소지가 없습니다. 위반 소지가. 그래서 그 해명이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법을 잘 모르셨거나 아니면 그 자문해준 변호사분을 제가 그래서 페북에다가 손절하셔야 된다고, 실력이 많이 그건 부족한 분 같다고, 아니 불성실하거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네. 그게 아니면 뭐 그냥 이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그건 있습니다. 이제 뭐 제가 음성권 침해라고 민사상 그런 통신비밀보호법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기도 해요. 음성권 동의 안 하고 하면. 네, 민사상으로는. 민사상으로. 그리고 아니면 거기에 그 주체가 김건희 여사인가 아니면 명태균 씨인가요? 명태균 씨의 둘 다 가능하죠. 둘 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정도는 아마 공익 목적으로 아마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아예 이제 민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사정 고려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위법성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민사상 책임의 우려를 고려하셨을 가능성은 저는 되게 사실은 좀 잘 납득은 안 됩니다. 공익성이,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는 보도인데 공익성이 과연 없다고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이제 명예훼손 문제가 있거든요. 뭐 허위 사실이 있거나 아니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있으면. 근데 이제 그것도 공익성이 있으면 또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해명입니다. 조곤조곤 조선일보의 해명이 법적으로는 좀 해명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야기들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끝으로 차성환 교수님한테 궁금한 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실 교수 자리에 계시면서 학생들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는 지식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피곤하고 되게 체력적 소모도 크신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도 계엄 이후에 그 잠이 안 오더라고요. 새벽에 이제 깨기 시작했는데. 계엄 날 바로 실시간으로 뉴스를 보셨나요? 좀 늦게 봤죠. 좀 늦게 봤는데, 근데 이제 이틀 후에 그 뭐 형사법 종합 연습이라고 이제 3학년들 변호사 시험 대비해주는 형사법 강의를 해야 되는데. 로스쿨 학생들 대상으로. 근데 거기서 아무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왜냐하면 제가 그 전두환 이제 5.18 관련해서 그게 이제 내란죄라고 인정한 판결이 있고, 제가 그걸 대학 때도 읽었고 교수할 때 다시 읽어서 고민했던 게 이걸 객관식 OX 문제로 하나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부끄럽게도 출제 가능성이 낮다라는 판단하에 안 넣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뭔가 뒤늦게라도 나의 이런 과오를 씻어야겠구나라고 싶어서 강의 자료를 막 만들었거든요. 그게 바로 제가 이제 비상계엄 선포의 형사법적 쟁점이라고 강의 자료를 만들었고, 이제 3학년들한테 미안한데 이제 OX 하는 시간 한 30-40분 빼가지고 그거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고맙게도 잘 들어줬고 또 질문도 해줘가지고 또 그런 또 욕구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너무 지레 겁먹고 또 수업만 했던 게 아닌가 이제 반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2학년한테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
형사소송법 쟁점 연구라고. 그러다 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쟁점이. 공부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저쪽에 사는 이야기가 얼마나 근데 틀렸는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공수처가 이첩 요구를 했는데 예. 그 사건을 가져오려고 그거를 검찰이나 경찰이 불응하겠다고 하는 논리가 말이 안 되고 되게 위험한, 잘못하면 이제 모든 수사를 위법 수집 증거나 뭐 공소기각의 가능성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서 보이니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했고, 근데 너무 당연한 거를 사실 지금도 잘 납득은 안 되는데 저보다 더 연차가 기시고 훌륭한 형사법 교수님들이 많은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목소리가 없으니까 제가 한 거죠. 학자로서. 그리고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그 동력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그럼? 결국은 이제 법으로 먹고 살아야겠다는 거죠, 한국에서. 망명하지 않고 아니면 감옥 가지 않고 법대로 내가 수업하고 얘기해도 끌려갈 수 있는 시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이제 민주화 운동 시대를 보면서 항상 안도하는 것이 여기 최소한 옳은 소리를 해도 고문당하지 않고 감옥에 끌려가질 않잖아요. 물론 이제 뭐 약간 좀 뭐 기소의 어떤 선별성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그래도 민주주의 사회이고 헌법이 지켜지는 사회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흔들리는 순간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저처럼 이제 저는 법대로 사는 게 편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정의감보다는 그게 저한테 맞아요. 쉽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살기 힘든 사회가 되면 저도 살아야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또 우리나라에 맞지 않나요? 지금 시대에 민주주의 계단 지금 10계단 떨어졌다고 하던데 모르겠어요. 한국이 그 쿠데타나 일어나는 나라로 인식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상식적인 조곤조곤한 목소리가 얼마나 지금 우리한테 필요하고 당연한 말인지를 좀 교수님이 해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SSPP님이 시민 강의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 교수님은 생각하신다고 하면 진짜 하시는 분입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로 고민을 생각을 깊이 하고 그런 다음에 행동에 옮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저희 댓글창에도 교수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사회가 아직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임금님께 캔디님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글룸핑님은 행동하는 양심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 법대로 사는 게 편한 세상이 좀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또 이 국면에서 되게 공적 가치를 가장 앞에서 실현해 주시는 교수님한테 좀 대표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뭐 부끄럽지만 조금 기여한 것 같기도 해서 요즘 이제 제가 왜냐하면 이제 이것 때문에 연구 계획 세우는 걸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내일 개강 아니신가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사실 논문 얼마 전에 투고하고 막 그랬는데 강의 준비도 하고 그래서 예. 근데 저도 이제 조금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계엄의 밤의 불안함 그리고 아직도 탄핵 선고를 기다리면서 마음 일견에는 걱정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인사로 좀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예. 불안감을 갖고 계속 지켜봐 주세요. 저도 불안합니다.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면 나서서 막겠다는 각오를 항상 마음속에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저는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하겠습니다.